빚은 나쁜 거잖아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현금을 모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 아파트를 5억에 사며 3억을 빌린 사람, 2024년 그 아파트는 10억이 됐습니다. 빚은 그대로 3억인데 자산은 2배가 됐죠. 반대로 현금 5억을 모은 사람은 그 돈으로 이제 아파트를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역설입니다. 1970년 강남 땅 한 평이 1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5천만 원, 5,000배 올랐습니다. 1970년 1,000만 원 빚은 당시 평범한 직장인 연봉의 10배였지만 지금은 한 달 월급도 안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빚의 부담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연 3% 인플레이션이 5년간 지속되면 3억 빚의 실질 가치는 2.6억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빚을 15% 깎아주는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은 빚쟁이의 친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빚은 불과 같습니다. 잘 쓰면 따뜻한 난로지만 잘못 쓰면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집값이 떨어지자 빚만 남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좋은 빚의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연소득의 40% 이하로 감당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영불 열풍 때를 기억하시나요?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최대한 빌려 투자했던 사람들, 2022년 금리 인상과 함께 집값이 떨어지자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최악의 타이밍에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 자본 대비 빚의 비율을 절대 3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초보자라면 10일이 안전합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미국 물가는 연 10%, 영국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주식 수익률은 형편없었습니다. 1982년 미국 S&P 500은 거의 제자리 걸음. 채권은 더 심각했습니다. 반면금은 1970년 1온스당 35달러에서 1980년 850달러로 24배 폭등했습니다. 석유, 구리, 곡물 같은 원자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일까요?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2020년대도 비슷합니다. 코로나 이후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자 금은 1,500달러에서 2,300달러로 올랐습니다. 70년대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20대가 전 재산 5천만 원을 비트코인에 올인했습니다. 8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2022년 폭락으로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솔림 투자의 함정입니다. 확신은 투자의 적입니다. 워렌 버핏도 말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더 위험한 건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1억으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 3억 5천만 원 아파트를 산 사람, 집값이 20% 오를 때는 좋았지만 금리가 2%에서 5%로 뛰자월 이자가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결국 집값이 떨어진 타이밍에 팔아야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금은 심지어 명품까지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이게 에브리싱 랠리입니다.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건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지 않습니다. 1999년 닷컴 버블, 2007년 서브프라임 버블 때도 에브리싱 랠리가 있었고 그 후 모두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건 취약한 고리를 찾는 겁니다. 과도하게 빚을 낸 기업,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오른 주식이 먼저 무너집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상업용 부동산과 기업 부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차용증입니다. 핵심 원리는 이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당신이 연 3% 채권을 1억에 샀는데 시중금리가 5%로 오르면 새 채권은 5% 이자를 주니 아무도 당신 채권을 1억에 안 삽니다. 8천만 원에 팔아야 합니다. 2천만 원 손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만기입니다. 30년 만기 채권은 금리가 2% 오르면 가격이 3,040% 폭락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겐 10년 이내 만기 채권이 안전합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초분산 전략. 축구감독은 공격수만 11명 뽑지 않습니다.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를 골고루 배치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1,000만 원을 10개 바구니로 나눕니다. 자산 분산 6개 한국 주식 ETF, 미국 주식 ETF, 선진국 주식 ETF, 신흥국 주식 ETF, 채권 ETF, 리츠 ETF 각 100만 원. 대체 자산 두개금 ETF, 원자재 ETF 각 100만 원.
현금 성두개 단기 채권 비상금 각 100만원.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이, 나쁠 때는 채권과 금이, 인플레이션 때는 원자재가 오릅니다. 어떤 상황에도 전체가 망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리밸런싱으로 다시 원래 비율로 맞춥니다. 이게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1971년 닉슨이 금 태환을 정지하며 달러는 금 없이도 찍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1971년 한 달러의 구매력이 2024년엔 87% 떨어졌습니다. 반면 금은 35달러에서 2300달러로 65배 올랐습니다. 금은 이자를 안 주지만 보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은 50% 폭락했지만 금은 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은 위기의 자산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산의 510%를 금으로 보유하라고 합니다. 1억 있으면 500만 1000만원. 전체 자산의 방패막이 되기엔 충분하고 기회비용을 크게 잃지도 않는 비율입니다. 투자는 부자 되기가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기입니다. 빚을 잘 쓰고 자산을 분산하고 금으로 보험을 들어두면 어떤 폭풍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결국 이깁니다. 그게 투자의 진리입니다.